삼국지라는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있고 또 여러 가지로 패러디가 되고 있는 적벽대전, 영화로도 많이 나왔는데 요거를 좀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인물 많이 나오고 이러면 또 우리 예 PD 머리 아프잖아. 예, 그쵸. 그러니까 예 해롱해롱합니다. PD께서 들어서 이해된다, 재미있다 요 정도 수준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오디오다 보니까 예. 인물이 나올 때는 음. 몇 번 강조를 해야지 머릿속에 딱 되새겨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마 네. 적벽대전은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오고 또 우리 판소리 중에 판소리 12마당 중에 적벽가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만큼 원래 그 판소리는 뭐 수군가 또 흥부가 뭐 춘향가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얘기들만 했는데 이 적벽가가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 상당히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도 이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가를 적벽대전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적벽대전에는 정말 다양한 사자성어들이 나오고 그래서 알아두시면 뭔가를 이해하실 때 뭐 칼럼을 읽는다거나 왜냐하면 비유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약간 에스프레소 커피 같은 그런 거예요. 이 에스프레소에 뭐 어떻게 우유를 넣고에 따라 여러 가지 뭐 카페라타가 나오고 카푸치노가 나오고 그렇듯이 적벽대전은 약간 중국 고전 중에 에스프레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파생된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상식이 좀 풍부해지죠. 그리고 어디서 누가 얘기하면 좀 알아듣는 척, 또 아는 척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이 테마로 적벽대전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 귀성길 뭐 왔다 갔다 하실 때 와이프가 막 이렇게 짜증내면 야 이거 우리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 이 사람 목소리 되게 좋지 않냐 이러면서 이 얘기를 같이 들으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네. 이제 1부로 시작을 할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총 목표는 2부 안에 끝내는 건데 네. 만약에 얘기하다가 조금 더 길어지면 그때 우리 여부리와 진시황 때처럼 3부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삼국지 또는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유비, 조조, 그다음에 손권 이렇게 세 사람의 세 명의 영웅이 나오는 그때를 다룬 게 이 삼국지인데 그 중에 한 중간 정도에 나오는 게 이 적벽대전입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개요는 이 적벽대전이라는 게 뭐냐? 싸움이죠. 적벽에서 일어난 싸움이구나. 적벽. 적벽이 고유명사긴 한데 적자가 붉을 적자거든요. 우리가 적색할 때. 네. 그러니까 적색벽이다. 그러니까 이게 강벽인데 네. 강벽이 밝은 거예요. 그게 왜 밝았냐 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나중에 이 적벽대전에서 엄청난 불화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들이 전부 불에 타요. 그러면 이 벽들이 벌게지겠죠. 그래서 적벽이라 불린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결국 이것은 삼국지에 나오는 싸움의 한 예인데 싸움인데 208년 서기 208년에 벌어졌던 한 전투다. 이게 큰 틀이에요. 208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정말 희한하고 기기묘묘한 얘기들이 중간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럼 이게 다 진짜일까? 네. 그런데 사실은 뻥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요? 정말 뻥들이 많아요. 아마 삼국지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정사인 삼국지가 있고 이렇게 정통 역사 삼국지가 있고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소설의 기본 테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덕후들은 삼국지 덕후들은 이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이 얘기들 중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고 그걸 막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서로 막 배틀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적벽대전의 순서대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선 배경 설명이에요. 삼국지의 배경은 한나라 말기입니다. 한나라를 누가 세웠느냐 생각해보면 한나라는 유방이란 사람이 세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초안전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그쵸. 유방이랑 싸웠던 사람이 항우죠. 네. 유방과 항우가 싸웠던 시절은 언제냐 그러면 진나라 말기였어요. 그럼 또 진나라는 누가 세웠지? 진시황이 세웠죠. 진시황 앞에는 춘추 전국시대죠. 네. 춘추 전국시대 때 아주 전쟁이 많았는데 그거를 다 통일한 것이 진시황이었고
근데 진시황이 내가 천년 만년 갈 줄 알았는데 기껏해야 3대에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진시황이 너무 폭정을 했기 때문에 각지에서 영웅들이 등장했는데 그때 대표적인 영웅 두 사람이 유방과 항우. 그래서 당연히 항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유방이 이겼죠. 네. 그래서 유방이 세운 것이 한나라. 자, 그런데 한나라가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의 성은 유씨겠죠. 유씨. 유방이니까. 뭐 유머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왕들이 유씨로 내려오다가 네. 이 삼국지가 시작되는 것은 한나라 말기예요. 한나라 말기에 아주 이제 혼란이었고 그때 황건적의 난이 이제 황건적의 난이라고 해서 이 황 그러니까 누른 이 수건을 이렇게 머리에 쓴 이런 도적들이 막 난립을 할 때가 황건적의 난. 네. 나라가 정말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고자 곳곳에서 영웅들이 또 등장했죠. 근데 한나라 왕실은 거의 이제 찌그러져 가고 있었고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나라 왕실을 좌지우지했던 것이 누구냐? 십상시. 우리 뭐 적폐청산 이러면서 예전에 최순실 나올 때 십상시 얘기 많이 했죠. 문고리 권력. 그게 그 십상시가 뭐냐면 10명의 황관들. 그러니까 한나라 왕이 있는데 왕의 힘은 거의 없어지고 그 황관들, 내시들 10명이서 문고리 권력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 한나라 조정은.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안 굴러가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황건적 같은 도덕 무리가 생기고 막 이런 이제 혼란 시대가 바로 삼국지의 배경이었어요. 그때 제일 잘 나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조조였죠. 조조는 기본적으로 한나라 왕실을 등에 업었어요. 네. 명분을 딱 살린 거죠. 네. 그러니까 대놓고 내가 한나라 왕실을 엎어버릴 거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나는 한 왕실을 등에 업고 이렇게 나라를 안정화시키겠다. 아주 머리를 좋게 쓴 거죠. 그게 이제 조조였던 것이고 우리가 유비 그럴 때 그 유비가 성이 유씨죠. 네. 결국은 이게 왕족 이게 유씨 집안이니까 기본적으로 유비가 사람은 좀 그렇게 뭐 싸움을 잘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것이 왕씨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한나라를 계속 이어받을 유비라는 사람이 그래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비는 그런 정통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손권. 손권은 젊은 사람인데 남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남쪽. 그래서 크게 위쪽에는 조조. 그다음에 이 왼쪽에는 유비.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손권. 이렇게 네. 세 사람이 싸우던 게 삼국시대다. 네. 그러면 이 208년 요때는 어떤 타이밍이었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때 유비는 되게 비리비리할 때였어요. 유비는 아직까지 힘을 제대로 갖지 못할 때였습니다. 조조가 힘이 되게 셌고요. 조조가 그래서 여기저기 나름대로 내가 영웅임내 하는 애들을 다 때려 부시면서 이제 땅 따먹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비는 계속 도망가고 있고. 그렇게 조조가 중국의 거의 한 7, 80%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 때 네. 아직까지 남아있던 마지막 지역이 저기 밑에 있던 손권이 있던 네. 거기를 강동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조가 막 힘을 키우고 있을 때 아직까지 조조가 먹지 못한 땅이 바로 강동지방이고 거기에 대빵이 손권이구나. 그리고 그때 아직 유비는 조조한테 계속 침범당하면서 도망다니라 바쁜 아직 비리비리한 타이밍이었다. 그러면 적벽대전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 위에서 내려오는 조조와 밑에 있던 손권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유비는 네. 숟가락을 하나 얹어요. 손권 쪽에. 그럼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손권이 이기고 조조가 박살이 나요. 아주 진짜 속칭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조의 세력이 쭈그러들겠죠? 밑에 있던 손권이 힘이 세지겠죠?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덕을 본 것은 숟가락만 얹었던 그 유비 쪽이 덕을 본 거예요. 위에 조조가 찌그러지니까. 그래서 소위 세 개의 세력이 딱 정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적벽대전은 네. 유비는 땡큐. 별로 자기 힘 안 들이고 그렇죠. 손권과 조조를 싸우게 해서 조조는 약해지고 그다음에 자기 힘을 키우면서 이게 딱 세 명이 삼국이 정립하게 된 사건이 적벽대전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야, 그때 무지하게 잘 나가던 조조가
이미 한 7, 80%다 잡아먹고 이제 밑에 손권만 이 오나라의 그 강동 지방의 그 손권을 이제 오나라라고 하는데 손권만 이기면 되는데 아니 그 잘 나가던 조조가 왜 졌지? 일단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유비가 숟가락만 얹었다고 하는데 이 숟가락을 어떻게 얹었지? 아, 궁금하네요. 예. 근데 그 숟가락을 얹은 네. 사람은 더 정확히 말하면 유비가 아니고 제갈량이에요. 아, 유비의 1급 참모인. 네. 그래서 이 적벽대전의 주인공은 딱 두 명이에요. 한 명은 유비의 참모인 제갈량. 예. 그다음에 손권의 참모이자 그 대장인 주유. 주유. 그 주유가 영화 적벽대전에서 양조위가 맡았던 게 주유고 금성무가 맡았던 게 제갈량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이제 얘기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하 적벽대전은 208년도에 한창 힘을 받은 조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 손권 저놈들 먹어버려야지 라고 하면서 손권이랑 붙은 건데 거기에 유비가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결국은 조조가 졌다. 그러면서 삼국시대고 쫙 펼쳐진 그전에는 조조가 거의 원탑이었는데 쓰리탑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된 싸움이다. 일단 요거를 큰 머리에 두시고 시작해 볼게요. 일단 큰 그림은 그려놨습니다. 예, 그려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뭔 설명을 드릴 거냐. 숟가락을 어떻게 얹느냐. 예. 요 부분, 즉 사실 이 유비 입장에서는 조조하고 손권하고 좀 붙어주면 좋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손권도 네. 그러니까 조조 입장에서는 밑으로 내려가서 싸우는데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나 그러면 손권은 자 그래서 강이 중국에는 큰 강이 황하가 있고 양쯔강이 있어요. 그건 아실 거예요. 네. 황하가 북쪽에 있고 양쯔강이 남쪽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글 읽다 보면 양쯔강이라는 표현도 있고 양자강이라는 표현도 있고 장강 같은 얘기예요. 양쯔강, 양자강, 장강 다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장강이라는 표현이 맞대요. 그게 이렇게 남쪽에 흐르고 있는데 그 장강 밑에 있는 데가 손권이에요. 네. 그러면 조조가 내려와서 손권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쯔강을 사이에 두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전, 물에서 싸워야 돼요. 근데 이게 물에서 싸우는 것 자체가 조조의 군사들은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대신 이 손권 쪽은 물에서 싸우는 게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조조로서는 고민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조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권 쪽이 항복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유비는 거의 죽은 목숨인 거예요. 중간에 끼어 있는. 그래서 유비는 어떻게든 손권을 부추겨서 조조랑 싸우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 역할을 제갈량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조조의 입장. 조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예요. 조조는 항상 유비가 비리비리해 보이지만 유비라는 사람을 되게 높게 평가했어요. 사람들은 야 유비 쟤좀 바보하고 좀 바보같이 찌질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겁을 먹어야 하지만 조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저놈 지금은 발톱을 이렇게 숨기고 있지만 저놈이야말로 앞으로 크게 될 놈이다. 싹을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유비를 죽이려고 하지만 유비는 계속 도망을 잘 쳐요. 그래서 항상 조조 머릿속에는 네. 화근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유비를 죽이겠다는 마음 하나. 네. 두 번째, 저 밑에 양쯔강 밑에 있는 저 손권 저놈의 자식, 어린 놈의 자식, 저거 내가 먹고 싶은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있어서 어느 날 손권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조조가. 자, 너 그만 항복해라. 너 내 실력 봤지? 조조 내 실력 봤지? 이미 지금 위에서 그 잘 나가던 원소, 원술 이런 애들 그 두 원씨 형제를 내가 다 처리했어. 여포 내가 처리했어. 동탁 내가 처리했어. 내가 다 처리했잖아. 이제 너만 남았어. 까불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적절하게 너 살 길을 마련해 줄게. 편지가 탁 온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손권 쪽에서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어찌해야 되지? 이거를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패가 두 개로 나뉩니다. 지금 대세가 조조가 대세이기 때문에 괜히 싸워봐야 우리가 힘듭니다. 그러니 차라리 화친을 합시다. 이런 화친파가 한 80%, 네. 20%는 무슨 소리입니까?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결사항전파가 20%. 그래서 손권은 그때 되게 나이가 어렸어요. 왜 나이가 어렸냐 그러면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손권의 형이 손책이에요. 손책. 네. 네. 손책이란 그 형이 나라를 다스리다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동생이 갑자기 이제 왕권을 이제 받게 된 거거든요. 네. 손권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쩌면 좋지. 본인 입장에서는 혈기 왕자이기 때문에 싸우고는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내가 잘못 판단했다가 조조한테 박살나면은 우리 백성들이 다 죽는데 이런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자, 그 상황을 파악하게 된 제갈량. 왜 제갈량이 이걸 파악하게 됐냐? 여기서 우리가 한 명을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요 이름 노숙. 노숙이라는 이름을 잘 알아둬야 돼요. 노숙은 손권의 신하인데 이제 손권의 신하 중에 앞으로 자주 나올 사람이 노숙과 주유예요. 주유. 예. 노숙은 어떤 그 참모인데 어떤 꾀를 주로 내는 책사라고 하면 네. 주유는 장군이거든요. 아, 네. 자, 그런데 이 노숙이란 사람은 이 사람은 그래도 조조랑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비랑 제갈량이랑 친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유비랑 제갈량한테 의논했어요. 유비한테 가서 우리 지금 왕인 손권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갈량이 맞아요. 싸워야죠 당연히. 근데 우리 신하들 중에 한 80%는 그냥 항복하자고 그러는데요. 이제 제갈량이 그러면 네. 제가 가서 네.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비는 제갈량의 왕이죠. 왕이시여, 내가 가서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비는 자기의 1급 참모니까 아이고 우리 제갈량, 제갈 승상 몸 조심하시고 그럼 잘 갔다 오세요. 네. 예, 제가 이 세치혀로 한번 이 손권으로 하여금 열받게 해서 조조랑 싸우게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하고 제갈량이 노숙과 함께 손권에게 옵니다. 자, 그때 제갈량은 이미 어떻게 많이 알려졌느냐 하면 삼고초려라는 말 사자성어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네. 3번 초가집에 가서 모셨다. 그게 유비가 제갈량을 모실 때 그렇게 했거든요. 유비가 유비가 제갈량을 그냥 스카우트한 게 아니고 아. 제갈량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 그 제갈량이 은거하던 초가집에 3번이나 가서 빠꾸 맞으면서도 가서 데리고 왔다. 이걸 삼고초려라 해요. 네. 3번이나 갔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CEO가 되게 뛰어난 직원을 이렇게 뭐랄까 어렵게 모실 때 삼고초려했다. 또는 뭐 대통령이 어느 장관 자리에 누구를 앉히기 위해서 삼고초려했다. 뭐 이런 얘기 쓰거든요. 그러니까 손권의 부하들은 그래 그 유비가 그렇게까지 3번이나 모셔고 올 정도로 그렇게 잘난 제갈량이 우리를 설득하러 온단 말이지. 근데 자식 분명히 우리를 부추겨서 전쟁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배틀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화친을 하자고 했던 그런 신하들은 우리 절대 제갈량한테 설득 안 당할 거야. 그렇죠. 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갈량과 화친파 사람들과 한 1대 한 10 정도의 배틀을 합니다. 토론을 벌이는 거죠. 네. 이제 그 장면을 보면 삼국지에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제갈량 니 웃긴다. 우리 보고는 싸우라 그러는데 왜 누구는 못 싸우냐. 그리고 네가 모시는 보스인 유비는 맨날 도망 다니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면 또 제갈량은 제갈량 나름대로 막 답을 해요. 우리 황숙이란 게 이제 황자가 황실, 그러니까 유비를 유황숙이라 불러요. 황실의 이제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그 피가 왕실의 피라는 그 얘기죠. 우리 유황숙께서는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유비가 또 너무 사람이 좋아서 이 자기를 따라오는 백성들을 그 보호하느라고 싸움보다는 그 사람들 보호하는 쪽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갈량이랑 조금 갈등도 있긴 했는데 하지만 제갈량은 유비가 이런 점이 참 뛰어나구나. 그래서 제가 그만큼 조언을 했는데도 네. 우리 유황숙께서는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또 자기를 믿고 찾아온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차라리 내가 어느 땅을 잃어버리더라도 그 사람을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걸 지키기 위함이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그럼 도대체 내 손권 너네들은 이렇게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이렇게 힘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미 80%나 되는 신하들이 화친하자고 이건 말이 되냐. 정말 겁쟁이들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약 올려요.
그래서 1대 10으로 배틀을 하는데 거기서 이 10명의 이 화친파들이 다 밀립니다. 말발에서 밀리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제갈량은 제갈량. 뭐 계속 이제 말발로 해버리니까 네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손권이 네. 그러면서 이제 손권이 아까 약을 올리는 거예요. 네. 아니 뭐 항복하려면 항복하십시오. 하기야 뭐 아직까지는 이 강동의 오나라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으니 그리고 아직까지 뭐 그렇게 싸움을 많이 못 해보셨으니 항복해도 이해할 만합니다. 싸움은 저희들이 할게요. 그래서 손권이 젊은 나이에 이 자식이 이러면서 우리가 왜 싸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손권의 이제 이 뭐랄까 분노의 게이지를 좀 많이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주유의 주유. 네네. 자, 손권은 자기 형인 아까 손책이라 그랬죠. 손책이 죽으면서 이렇게 이혼을 남겼어요. 동생한테 네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국방에 관한 부분은 주유하고 의논해라. 이렇게 이혼을 남겼거든요. 네네. 주유가 손책이랑 친구예요. 아. 자, 그때 이제 주유는 그 양쯔강, 장강에서 이제 그 해군들 이렇게 뭐랄까 훈련시키는 그런 이제 제독이었는데 제갈량이 파악한 거죠. 결국 오피니언 리더는 주유다. 그러니까 주유를 내가 설득시켜야만 이게 된다 판단을 한 거예요. 똑같은 판단을 누가 했느냐? 노숙. 아까 말한 대로 송건의 참모의 노숙도 제갈량한테 제갈량 이 주유 이 사람이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분명히 손권이 주유를 부를 걸 알기 때문에 노숙과 제갈량은 주유를 만나러 갑니다. 이 장면이 영화 적벽대전에서 정말 재미있게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주유가 보면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삼국지에 나오는 3대 미남 중에 한 명이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미남이 이제 제갈량이 뭐 키가 180이 넘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갈량이 미남이고 주유가 또 미남이고 또 한 명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주유는 인물도 좋아. 그다음에 음악에 아주 조예가 깊었어요. 또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말 그대로 르네상스맨이었어요. 빠질 게 없네. 네, 그러다가 뭐 전쟁도 잘하고 네. 싸움도 잘하고 와이프도 진짜 미인이고 와이프의 이름이 그 교씨인데 네. 그 자매가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큰 언니를 큰교, 대교, 네. 작은 와이프를 작은 자매를 소교. 그래서 대교, 소교, 이교. 강동에서 가장 이쁜 그 소교가 와이프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죠, 주유. 자, 그래서 이제 주유하고 제갈량이 만납니다. 둘이 딱 만나는데 묘한 이제 그 긴장감이 팍 튀는 거죠. 이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서로 요놈 봐라. 보통이 넘네. 그리고 주유도 제갈량 이놈이가 물건이구나. 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유도 아는 거죠. 이거 제갈량 이놈이가 분명히 지는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 숟가락 놓고 우리 손권하고 조조랑 싸움을 붙여서 중간에 있는 샌드위치 있는 유비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안티를 거는 거죠. 싸움 우리가 왜 해? 이거 뭐 괜히 물론 이제 주유는 기본적으로 무장이니까 싸움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일단 한번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싸움 구해서 뭐 해? 차라리 뭐 항복하면 되지. 꼭 그렇게 싸움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떠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갈량이 아주 이제 암수를 쓰는 건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뭐 충분히 그 말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뭐냐면 그 조조가 딱 원하는 바를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딱 들어주면 거의 피해 없이 항복을 하실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그래요? 그런 방법이 뭡니까? 여기서 이제 제갈량이 완전히 이제 약간의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예, 제가 들은 정보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면서 조조가 이제 그 큰 집을 하나 지었어요. 큰 집의 이름을 거대한 누각을 지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조조가 무찌른 사람 중에 원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소라고 하는 사람을 무찌르고 너무 기분 좋아서 큰 누각을 짓기로 했어요. 기념으로. 근데 거기에
참새들이 많이 놀러 온 거예요. 네. 그 누각에. 그래서 그 참새를 한자로 동작이라고 해요. 동작. 음. 그래서 그 대자가 누각 대자예요. 그래서 동작대. 우리 청와대 할 때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고 누각 대자거든요. 아. 뭐 경포대, 네. 해운대 이게 다 누각 대자예요. 그래서 이제 참새의 대, 동작대 이렇게 탁 이렇게 큰 그 궁을 누각을 지었는데 네, 네. 조조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조식이라고 아주 그 시를 잘 짓는 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아들아 동작대 저거 멋진 내가 누각을 지었으니 저 기념해서 시를 하나 지어라. 그러면 이제 그게 동작대 부예요. 부라는 게 시부자거든요. 즉 동작대 부가 뭐냐 그러면 동작대라는 큰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를 기념하여 지은 시 이게 동작대부예요.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가 저 자식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야 그래서 말이죠. 조조가 자기 아들 시켜서 동작대부를 짓는데 그 시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뭐 높은 데에 오르니 정취가 더욱 즐겁구나. 뭐 강물의 긴 흐름을 끼고 돌며 쭉쭉 하다가 이교를 동남에서 데려와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즐기리라. 근데 여기서 이교라는 게 원래는 교자가 다리 교자거든요. 네. 즉 동작대라는 큰 누각을 해놓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구름 다리를 이렇게 당겨와서 이게 멋지게 짓겠다 이런 건데 요거를 잠깐 비틀어 가지고 제갈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조는 말입니다. 조조는 이 옛날부터 강동 지방에 저도 잘 모르는데 이교라고 하는 미인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 미인을 데리고 와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즐기겠다라고 시에까지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왕 항복하실 거 그 이교를 딱 보내면 조조가 정말 좋아할 거고 이 강동 지방은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노숙이 말 뜨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막 갑자기 주위가 상을 빡 치면서 무엄한 지고 아니 왜 그러세요? 결국 뭐냐 그러면 아까 이교가 그 대교 소교가 있다 그랬죠. 소교의 남편이 누굽니까? 주유죠. 지금 자기 부인이 소교고 대교는 그 언니는 누구랑 결혼했었냐 그러면 아까 손권의 형이 손책이었다 그랬죠. 네네.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근데 손책은 이미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미망인인 거예요. 네네. 그 미망인과 자기 와이프가 이교인데 대교 소교인데 뭐야? 조조가 지금 그 이교를 지금 원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약간 페이크예요. 그런 시가 그러네요. 있긴 했는데 예. 교자가 그 시에 나오는 교자는 다리 교자거든요. 그쵸. 이게 구름다리 두 개를 이렇게 하겠다는 네. 건데 살짝 비틀어서 조조가 그런다는데 그 이교 주면 되겠네. 주위가 완전 이제 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싸우리. 요거를 소위 격장지계라고 하는데 자 사자성어 격장지계. 격장지게. 격은 이렇게 격분시킨다. 네. 장은 그 장수를 즉 설득을 할 때 꼬셔서 하는 설득이 있는 반면에 열받게 해서 설득하는 격장지계 개자가 계책이다. 네. 그러니까 제갈량은 지금 아까 송권한테 뭐 항복하려면 항복하고 그쵸. 뭐 솔직히 니 뭐 되겠나 이렇게 송권하면 열한 받게 하고 주유한테는 이교 주라. 이교 주면은 조조가 땡큐 할 거야. 이걸 이제 격장지계라고 합니다. 주유 완전 꼭지 돌아버렸죠. 그렇게 해서 주유도 이제 싸움을 하기로 마음 먹는데 여기서 잠깐 아까 그 적벽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었죠. 그쵸. 1편, 2편. 근데 보면 그 2편에 보면 이 소교가 나와요. 소교가 혼자 조조를 만나러 가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내가 왔다. 근데 그 소교가 조조를 설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영화적인 판타지, 허구를 집어넣은 거죠. 이제 그런 게 적벽대전 2편에 나옵니다. 어떻든 제갈량이 이렇게 사기를 쳐서 결국은 주유도 열받게 돼요. 그래서 네. 주유가 역시 그러고 있는데 손권이 부르는 거예요. 주유 잠깐 나 좀 보자. 그래가지고 내 형이 군사적인 문제는 당신이랑 의논하라 그랬잖소. 지금 조조가 저래 오는데 웃자면 좋겠소. 라고 했더니 딱 그러는 거 주유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드는 거예요. 일단 수전. 물에서 싸울 때는 우리 오군 이길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 북쪽에는 저 조조 뒤편에는 아직까지 무서운 마초, 한수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조가 뒤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면전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먼 곳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분명히 질병이 돌 겁니다.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우리가 질 리가 없습니다. 네. 얘기하니까 손권이 내 말이 그 말이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장면이 손권이 네. 화친을 하자고 하는 그 신하들을 앞에 두고 네. 큰 책상에 칼을 콱 찍으면서 다시는 화친하자고 하는 신하들은 이 칼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네네. 빠밤. 아. 그걸 뒤에서 이제 아주 흐뭇하게 웃고 있는 제갈량. 네. 작전 야, 성공이야. 대단하네 진짜. 그러면서 이제 제갈량이. 결국 네. 오나라, 저 손권 일파는 네. 그래서 조조가 아까 뭡니까 편지 보냈다 그랬잖아요. 네 항복해라마. 답장 써라. 그래가지고 답장 이런 거죠. 조조 네가 죽지 않으면 나 편히 못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니까 조조가 볼 때는 손권이 되게 어린애인데 네. 항복해라마 이러니까 아이고, 뭐라고 진짜. 왔나요 그러면은 나 조조 네가 안 죽으면 나는 편히 잠 못 잔다. 음. 딱 그 편지를 읽고 조조가 껄껄껄 웃으면서 아주 기계가 당찬 놈이로군.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전운이 짙어지게 됩니다. 대강 저도, 이해가 좀 되시죠? 이 네, 얘기가. 이해가 되고 네. 있습니다. 저는 음. 지금 또 사람 이름을 엄청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음. 예. 그래서 뭐 아까 보신 대로 기본적으로 조조와 손권의 싸움인데 네. 유비가 숟가락 얹고 숟가락 얹기 위해서 유비의 1등 참모인 제갈량이 제갈량. 건너갔고 그렇죠. 손권 쪽에 주요한 인물을 둘만 기억하면 돼요. 노숙과 주유. 근데 이 주유가 사실은 싸움의 1인자인데 이 주유를 열받게 한 것이 제갈량. 왜냐? 주유의 마누라가 소교인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나라와 위에 조조의 군대가 한판 싸움하게 될 상황이 된 것.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적벽대전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